이제 며느리도 있으니까 음식을 좀 더 넉넉히 만들어도 되겠네. 호호호호. 여러분의 결혼 후 명절은 어떠셨나요? 주인공처럼 며느리가 되었음을 실감하신 분도 계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은 잔혹하게도 며느리라는 이름 앞에 붙은 침묵의 조건들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박소연은 명절 전날부터 시어머니 최명순의 집으로 향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은 손님이 많아서 명절 음식 준비는 전날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며 소연을 일찌감치 불러들였답니다. 이전까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가 적당히 분담하던 일이었지만 새 며느리라는 노동력이 생긴 이상 최명수는 자신의 수고를 줄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어요. 소연은 결혼 전부터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음식 솜씨가 좋았고 행동도 빨랐어요. 그러나 소연은 지금 이 순간 친구들이 시댁에서는 절대 음식 잘하는 척하지 말라고 했던 뼈아픈 경고를 무시한 것을 수백 번 후회했어요. 그녀의 효율은 시댁에게 며느리 노동력에 대한 무한한 기대치만 안겨주었을 뿐이었죠. 남편 김도윤은 시어머니 댁에 소연을 내려놓자마자 서둘러 현관을 나섰어요. 소연이 당황한 얼굴로 어디를 가느냐 물었지만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나 볼 일이 좀 있어. 금방 갔다 올게. 당신 음식 잘하니까 어머니 옆에서 잘 도와드려야 해. 소연은 우라통이 터졌어요. 나만 여기 두고 당신은 나간다고? 난 지금 여기 오자마자 기름 냄새 맡게 생겼는데. 도윤은 갈등을 회피하며 뻔뻔하게 응수했어요. 왜 그렇게 난리야? 처리할 일이 있다니까. 당신이 고생하는 거 어머니도 다 아셔. 쉬엄쉬엄해. 도윤이 나간 후 주방은 아주 바빠졌어요. 시어머니 최명수는 느릿느릿 움직이며 소연에게 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김상철은 바닥에 신문지를 깔며 전을 부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간 소연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냉동실에서 동그랑땡, 해물완자, 동태전 등 냉동식품이 끝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냉동식품에 계란을 묻히고 부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시아버지께서는 집에서 만든 것만 드셔서 시장 전집에서 사는 건 싫어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냉동식품이라니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잡채를 한 다라를 만드시는데 도대체 손님이 얼마나 오길래 이러는지 불안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시누이 김다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소연은 시누이가 시댁과 10분 거리에 살고 있고 지금껏 시누이가 도왔다는 걸 알고 있기에 다혜의 전화가 너무 반가웠어요. 수학이 넘어 다혜는 상냥함을 가장한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옳게 미안해서 어쩌니.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일찍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될 것 같네. 다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교활한 안도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힘들면 꼭 나한테 말해. 도윤이가 서운하게 해도 나한테 일러. 내가 옳게 편인 거 알지? 나도 며느리라 옳게 마음은 내가 잘 알지. 오늘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야. 소연은 다혜의 그 말 속에서 자신을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속셈을 명확히 읽어냈죠. 다혜의 배려는 결국 자신의 책임을 소연에게 떠넘기기 위한 허울 좋은 포장일 뿐이었어요. 소연은 억지로 목소리를 눌러가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올해는 제가 할게요. 소연은 부지런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어요. 시아버지는 기름 냄새가 난다며 이 추위에 온 집안의 창문을 모두 열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로 손을 씻어도
금방 손이 얼어붙어 손이 느려졌어요. 추위에 약한 소연은 너무 괴로웠지만 어른들께 춥다는 말조차 못했어요. 빨리 해두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죠. 역시 소연이가 손이 빨라서 내가 편하다니까. 손이 너무 야무져. 예전엔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지만 오늘은 왠지 이 말이 공포로 다가왔어요. 해가 완전히 기울고 주방 상판 가득 명절 음식이 쌓여갈 무렵 남편이 돌아왔어요. 도윤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어휴,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네.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은 소연은 울분을 터뜨렸어요. 당신은 나가서 뭐라고 이제 와? 나는 여기서 10시간째 서 있었어. 아버님이 한겨울에 창문을 다 열어놓으셔서 온몸이 다 얼어붙었어. 도윤은 소연의 고통을 무시하며 무성의하게 달랬어요. 왜 이렇게 난리를 쳐?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엄마랑 같이 했잖아. 고작 명절 음식 좀 더 한 거 가지고. 당신 고생한 거 우리 식구들도 다 알아. 그리고 추우면 춥다고 하고 창문 닫으면 되지. 내일 어머니랑 목욕탕 갔다 와서 푹 쉬어. 가서 정도 좀 붙이고. 소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첫 명절에 시어머니와 목욕탕을 가라고요? 그것도 남편의 강압으로요? 결혼한 친구들에게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적잖이 당황했어요. 소연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와 목욕탕 가는 걸 왜 당신이 강요를 해? 나 불편할 건 생각 안 해? 우리 집은 원래 명절에 음식 끝나면 여자들끼리 목욕 가. 어머니와 딸이 목욕 가는 거랑 며느리랑 가는 거랑 같니? 그럼 당신도 우리 아버지랑 목욕탕 갈 수 있어? 당연하지. 목욕탕 가는 게 뭐 어렵다고. 이런 일로 시비 좀 걸지 마. 도윤은 친정일에는 무관심한 자신의 이중잣대가 들통날까봐 슬쩍 눈을 피하며 짜증을 냈어요. 소연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마지막 통보를 던졌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랑 목욕탕을 간다고?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당신은 우리 집 가서 우리 엄마가 진수성찬 차려준 밥만 홀랑 먹고 오잖아.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사위라고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 차려주고 대우해 주는데 왜 난 당신 집에서 정확히 반대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지? 내가 결혼 전에 분명 말했잖아. 당신이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야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안 생긴다고. 소연은 남편이 남자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가르쳐주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소연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어요. 알았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남편은 지금의 순간만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어요. 거실에는 TV 소리와 김이 식어가는 소리, 그리고 첫 명절에 완전히 금이 가기 시작한 소연의 분노만이 무겁게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야 하니까 늦지 말고 와. 소연은 몸살약을 먹고 누웠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명절 당일 새벽 시계 초침 소리는 며느리의 의무를 재촉하는 채찍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며느리 박소연은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에 시달렸지만 시어머니 최명수는 아침 식사 준비를 7시까지 해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죠. 소연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온몸의 피로를 억누르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소연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문을 굳게 닫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소연은 주방에서 홀로 불을 켰어요. 어제의 음식 재료들을 다시 꺼내 밥을 짓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다 되어갈 무렵 시어머니가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알람을 맞춰뒀는데 잘못 맞췄나 봐. 깨우지 그랬니?
아침 8시가 넘어 밥상이 거의 다 차려지고 나니 귀신같이 시누이 김다혜의 식구들이 들어섰어요. 다혜는 소연에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쾌활하게 말했죠. 옳게 벌써 다 했네. 우리 집은 이렇게 일찍 안 먹는데 내가 도와주러 온 건데. 그럼 어차피 다 된 거니까 우리 아들 배고프다는데 우리가 먼저 먹어도 되지? 소연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시누이 식구들은 인사치레 몇 마디만 건네고는 빠르게 식사를 마쳤어요. 시누이는 밥을 먹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저희는 오전에 급하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시댁 친척들 뵈러 갔다가 저녁에 들어올게요. 엄마 어제 음식 많이 했죠? 우리 시댁 가져갈 것 좀 싸주세요. 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시댁 가져갈 음식을 싸달라니요? 어제 소연이 추위에 떨며 만든 그 많은 음식 중 시누이 시댁 것까지 포함된 거였어요. 시누이는 소연을 표정을 힐끗 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죠. 우리 시어머니가 혼자셔서 음식을 따로 안 하셨어. 그래서 내가 좀 챙겨다 드리는 거야. 이걸로 서운한 거 아니지? 내가 명절 지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저녁에 올게. 나 먼저 간다. 그들은 밥을 먹자마자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고 밥상 위에는 어지러운 음식 잔해와 그릇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소연은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허탈함을 느꼈어요. 시댁 식구들이 결혼 전 자신에게 했던 말들과는 모든 게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소연은 묵묵히 혼자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마친 후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세배를 올리기 위해 거실로 나왔어요. 세배를 받은 시어머니는 흡족한 얼굴로 덕담을 건넸죠. 그래,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복 많이 받아라. 소연이 준비한 돈 봉투를 건네자마자 최명수는 기다렸다는 듯 재빠르게 봉투를 낚아채듯 손에 쥐며 열어봤어요. 최명수는 소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봉투를 손가락으로 대놓고 만지작거리며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근데 소연아, 얼마나 넣었니? 이번에 음식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니 재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 한우랑 해산물이 엄청 비싸더구나. 소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감정을 숨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성의껏 준비했어요. 최명수는 돈 봉투를 품속에 넣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 대신 더 큰 욕심이 서려 있었죠. 사실 소연은 도윤의 휴대전화에서 도윤과 다혜가 이미 시어머니에게 명절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문자를 우연히 봐서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 집 명절은 원래 항상 이렇게 미리 돈을 들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정 얘기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부족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연의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는 그저 소연이 돈을 더 줄 것이라는 말에만 만족하며 환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소연은 그 웃음 속에 담긴 추악한 의무감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친구들은 돈으로 때우면 몸이 편하다던데 나는 돈도 주고 일도 내가 다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시어머니에게서 명절 비용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확인한 직후 소연은 또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시댁 친척 맞이 준비를 해야 했어요. 친척 어른들이 손주의 며느리까지 온 식구를 대동하고 잔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명절 노동은 그때부터 진정한 지옥의 레이스로 변해버렸죠. 명절 음식들은 계속해서 새로 차려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중앙에 앉아 손님들을 맞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손이 빨라서 올해는 음식을 더 넉넉히 했어. 집에 갈 때 먹고 싶은 거 넉넉히 싸가. 밥상을 치우기가 무섭게 소연은 가시는 손님들 음식을 따로 골고루 싸두어야 했죠. 소연의 곁에서 손이라도 까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아버지 김상철은 병풍처럼 앉아 덕담만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소연은 보지 말아야 할 상황을 보고 말았죠. 자신에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친척 어른 며느리에게 임신했으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소연은 남편을 주방으로 살짝 불렀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그릇이라도 날라줘. 내가 그릇 나르면 엄마가 화낼 텐데. 그럼 너도 우리 집 가면 네가 밥해. 너도 참 어지간하다.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냐? 소연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 참기 힘든 지경까지 도달하고 있었죠. 상을 차리고 손님들이 식사를 마칠 때마다 어지러운 그릇을 치우고 다시 후식상을 내오는 과정을 무한 반복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어요. 남편까지 내 편이 아닌 걸 알게 되자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웃고 떠드는 동안 소연은 가장 늦게 구석진 주방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밥상은 기름진 쟁반들 틈에 겨우 놓여 있었죠. 소연은 묵묵히 밥을 입에 밀어 넣었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밥 먹지. 왜 처량하게 혼자 부엌에서 그러고 있어? 어른들 불편해서 그러니? 이제 자주 봐야 하는데 인사도 드리고 해야지. 오후 내내 외출했던 시누이 가족이 저녁 식사 시간에 딱 맞춰 다시 집으로 들어섰어요. 마치 고급 식당에 예약한 손님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소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시누이 식구들은 그 상에 앉아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소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끌어안고 설거지대에 섰어요.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가 뒤섞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꾸역꾸역 참았죠. 그때 시누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시누이는 마른 행주로 손을 닦으며 위로하는 척 다가왔어요. 아이고, 오늘 정말 고생 많았지? 내가 고마워하는 거 알지? 소연은 잠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네, 온몸이 쑤시네요. 언니네는 오전에 일찍 나갔다 와서 좋겠어요. 다혜는 미안한 표정 없이 미소 지었어요. 좋기는 나도 시댁 가서 눈치만 보다 왔지. 다음에 꼭 내가 도와줄게.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때 시누이 옆에 서서 물을 마시던 다혜의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봐도 숙모 혼자 어제 오늘 힘든 것 같은데. 그럼 설거지는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 순간 주방에는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아들의 한마디에 다혜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죠. 다혜는 재빨리 아들의 옆구리를 쿡 하고 찌르며 경고했어요. 너 이리 와.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는 소연에게 눈빛으로만 사과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황급히 주방을 빠져나갔어요. 친척 어른들 나도 오랜만에 뵙는 거라 거실 가서 난 인사 좀 하고 있을게. 다혜는 주방을 벗어나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 시어머니, 도윤과 합류했어요. 그들은 막걸리와 맥주를 잔뜩 꺼내놓고 술판을 벌이며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울려 퍼졌죠. 소연은 다시 설거지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에 잡힌 그릇들은 마치 그녀의 억눌린 분노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밖에서는 가족들의 유쾌한 파티가 이어졌고
주방에서는 오직 며느리의 무의미한 노동과 배신감만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그 순간 이 결혼과 시댁 생활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명절의 소음이 사라진 침묵의 공간이었지만 그 침묵은 소연의 터져나오는 분노를 가두지 못했어요.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제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죠. 소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응시했고 도윤은 운전에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이미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죠. 참다 못한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로 인해 잔뜩 가라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봤지? 당신은 왜 단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어제부터 나 혼자 새벽까지 일했어. 당신 누나 가족은 밥만 먹고 도망가 버렸고, 당신은 소파에서 TV만 봤잖아. 도윤은 한숨을 쉬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의 전형적인 갈등 회피 태도였죠. 왜 또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해? 명절에 다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첫 명절이라 네가 우리 집에 아직 적응 못해서 더 힘들게 느끼는 거야. 당신만 일한 것도 아니고 친척 어른들 말 들어주느라 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자들끼리 얘기해야 하는 것도 많았고. 소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 고생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구나. 당신 엄마가 나한테 돈까지 요구하는 거 봤지? 명절 전에 재료비 50만 원 당신이 드렸고 세배돈으로 30만 원 더 드렸잖아. 우리 집에는 20만 원 보냈어. 매번 명절 때마다 이렇게 지출이 많으면 우리 살림은 어떡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준 거잖아. 1년에 명절 몇 번이라고 이러는 거야. 아까 어머님 말씀 못 들었어? 다음 주에는 생신밥집에서 먹자고 하시잖아. 집에서 먹자는 건 나보고 밥하란 소리고 생신용돈은 또 따로 드려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당신이 벌어준 걸로. 집 생활이 다 돌아가는 줄 아는 거지? 아, 나도 피곤하니까 그만 좀 해. 도윤은 소연의 감정을 아예 무시하며 그녀의 고통을 징징거림으로 치부했어요. 당신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 했다고 이 밤중에 나한테 화풀이야? 고작 밥상 몇 번 차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징징거려? 어머니한테 돈 좀 더 드리는 게 그렇게 배 아파?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챙기지는 못할 망정. 그게 아까워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녀는 말문이 막혔고 둘 사이의 싸움은 격한 침묵으로 커져갔어요. 바로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죠. 스피커폰이 켜져 있지는 않았지만 차 안의 고요함 덕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소연에게까지 들려왔어요. 아들, 너희 지금 집에 가는 거지? 내일도 손님이 온다고 연락이 왔네. 아침 일찍 와서 소연이가 좀 도와줘야겠어. 사람이 많으니 손이 너무 부족해. 소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번엔 소연에게 직접 말하기가 민망했는지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또다시 새벽 호출이라니. 도윤이 멋쩍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소연이 데리고 아침 일찍 갈게요. 최명수는 만족한 듯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말이야. 아까 소연이가 준 봉투에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가 좀 신경이 쓰이네. 너 일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지? 너네 형편이 좀 어려워진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이다. 소연은 뒷좌석으로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탐욕은 끝이 없었어요. 어제 돈을 더 드리겠다고 얼버무린 것을 이렇게 바로 물고 늘어질 줄은 몰랐죠. 도윤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소연이 갈 때 더 챙겨 보낼게요.
더 드리자고 했는데 소연이가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요. 내일 뵐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도윤은 소연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변명했어요. 우리 집에 원래 명절에 친척분들이 많이 오셔. 어머니, 친척 손주들 세배돈도 주고 해야 하니까 그냥 내일 적당히 돈 좀 더 챙겨드리자. 소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밥상 몇 번 차린 거 가지고 징징거린다고? 돈 봉투 하나 더? 소연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정적인 폭발 대신 모든 것을 냉정하게 끊어낼 준비를 시작하는 차가운 결심만이 가득 찼죠. 그날 밤 소연은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지독한 몸살은 소연의 몸을 짓눌렀지만 잠들지 못하는 정신은 결혼에 덧없는 시간들을 냉정하게 되짚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밟아온 길이 이미 오래전부터 깔려있던 덫이었음을 깨달았죠. 몸살약까지 먹었지만 소연의 체온은 내려갈 줄을 몰랐어요. 온몸이 쑤셨고 머릿속은 어젯밤 남편의 밥상 몇 번 차린 거 가지고 징징거린다는 말이 메아리 쳤어요. 도윤은 태평하게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발로 걷어차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시댁이 힘들어도 남편이 잘하면 참아진다던데 이 사람은 불난 집에 기름만 퍼부으니 남편이 남이 편인 게 실감나네. 내가 당신한테 기대를 하느니 내 살길 내가 찾고 말지.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현실 속에서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흑백 영상처럼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불행의 씨앗이 심겨진 순간은 결혼을 약속했던 촉이었죠. 소연은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 먼저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의 집안을 우선시했어요. 큰아버지 댁을 먼저 가야 해.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 소연은 그때의 싸움을 잊을 수 없었어요. 순서가 잘못됐잖아, 도윤 씨. 어떻게 우리 부모님보다 당신 친척들을 먼저 뵙는다는 거야? 아직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도 안 받았어. 정신이 있는 거야? 도윤은 짜증을 내며 소연의 팔을 잡고 설득하려 했어요. 장인어른께는 내가 허락받을 자신이 있어서 그렇지. 엄마가 벌써 친척 어른들께 말씀드렸는지 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고 연락 오셨어. 도윤 씨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나는 부모도 없니? 내가 고아야? 당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지? 이미 약속 잡아놔서 미안해. 여기 먼저 갔다가 장인어른께 바로 인사드리자.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닌데 친척들은 가까운 데 살고 장인어른은 멀리 계시잖아. 다음부턴 꼭 자기한테 먼저 상의할게. 이번만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체면 좀 세워주라. 소연은 그때의 우리 집안이라는 단어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이만큼 화를 냈으니 다음부턴 안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결국 그녀는 도윤의 뜻대로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시댁 친척을 먼저 만나러 갔어요. 그때의 어리석음이 오늘날의 이 고통을 낳았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소연은 생각했어요. 도윤이 결혼 후 친정 일에는 안부 전화 한 통 넣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시댁 일에는 자신에게 챙기라고 명령하는 모든 행동들이 실수가 아니라 그저 그의 본질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이미 깊은 늪에 빠진 후였어요. 그리고 가장 지독했던 기억,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갔던 그날의 충격이 소연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친척집에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 집에는 무려 30명이 넘는 손님이 북적거렸어요. 왁자지껄한 소리, 진한 음식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 집의 큰 며느리.
그녀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피로를 감추지 못하고 주방과 거실을 오갔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도와주지 않았죠. 소연은 그 체념한 듯한 큰 며느리의 눈빛을 지금 자신의 눈동자에서 발견할 것 같아 섬뜩했어요. 소연이 거실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부엌으로 향했어요. 최명수는 마치 새로운 노동력을 자랑하듯 소연을 끌고 갔죠. 내가 좀 도와주렴. 내가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가 음식 솜씨가 좋다고 자랑을 해놨어. 실력 좀 보여줘. 소연은 그때의 당혹감을 생생하게 느꼈어요. 엉겁결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순진하게 생각하며 그 집의 일을 도와줬죠. 이 모든 게 이 집안의 내력, 며느리 노동력을 당연하게 취급하는 악습이었구나. 소연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윤의 공감 부족, 신우이의 얄팍한 이기심, 최명순의 노골적인 탐욕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몸살 기운 속에서도 소연의 머릿속은 냉철하게 돌아갔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 굴레 속에서 자신의 삶과 젊음을 소진시킬 수 없었어요. 나의 이해심은 여기까지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말로는 고칠 수 없는 문제구나.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리려고 했는데 호의를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면 더 이상 그럴 순 없지. 명절 다음 날 아침 7시 몸살이 난 박소연은 간신히 옷을 입고 남편 김도윤의 차에 올랐어요. 일찍 와서 손님을 맞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명령은 피할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졌죠. 소연은 어제의 분노와 오늘 아침의 피로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어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 소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뜩 놀라서 떨리고 있었죠. 소연아, 큰일 났다. 네 동생이 지금 차 사고가 났대.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차가 많이 망가졌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엄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연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당황하여 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사고 났대. 지금 어쩌지? 그런데 도윤의 반응은 소연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도윤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은 채 무덤덤하게 핸들만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보험사에 전화부터 하라고 해. 소연은 도윤의 극도로 냉랭한 반응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처남이라지만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냐는 걱정 한마디조차 없이 오직 보험 이야기부터 꺼내는 도윤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은 소연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그때 도윤이 마치 짐을 덜어낸 듯 가볍게 중얼거렸죠. 뭐야 난 또 장인어른이 사고 나셨다는 줄 알았잖아. 동생이야 뭐 알아서 하겠지.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장인어른이 다치셨다는 줄 알았다니? 그럼 내 동생이 사고가 난 건 괜찮다는 거야? 당신은 말을 그따위로 밖에 못해? 당신 가족이었으면 당장 달려갔을 거 아니야? 도윤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아침부터 난리야. 내가 사고 냈어? 소연은 더 이상 도윤과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그녀의 스트레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은 언제나처럼 소연만 덩그러니 내려주고는 변명했어요. 나 볼일 보고 금방 올게. 도윤이 차를 몰고 떠나자 소연은 현관 앞에 홀로 섰어요. 시어머니 최명순이 소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잔소리 폭격을 퍼부었어요. 소연아, 너 왜 이렇게 늦었니?
지금이 몇 시인데 손님들이 얼마나 일찍 오는지 알잖아. 얼굴이 왜 이래? 화장이라도 좀 하고 오지. 명절에 아픈 티 내지 마라. 남보기에 안 좋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모습과 오직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에 정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젯밤 도윤에게 더 챙겨드리겠다고 했던 그 돈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속이 메스꺼워서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최명순이 소연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당황하여 입을 열기도 전에 소연은 그대로 현관을 빠져나왔어요. 시댁을 벗어난 소연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껐어요. 그녀는 잠시 자신의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해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나 이제 정말 남편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고 화가 나.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남편은 자기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도 안 하면서 나한테만 자주 전화를 하래. 당신이 직접 하라고 하니까 내가 전화하는 걸 더 좋아하셔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래. 근데 막상 전화드리잖아. 반가워하지도 않으셔. 매번 할 말도 없고 해서 저번에는 할 말을 적어놓고 전화한 적도 있어. 한 번은 일이 너무 바빠서 10일 정도 전화 못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전화 와서는 비비 꼬시더라고. 너희 남편도 그러니? 나도 결혼하고 초반에 시누이들이 나 괴롭히려고 하니까 남편이 우리 이혼하길 바라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난 후로는 시누이들도 시어머니도 나한테 함부로 안 대해. 근데 작은 서방님은 우리 신랑이랑 성격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지 이젠 동서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서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야. 결혼하면 남편 역할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며느리만 고생이지 뭐. 우리 작은 서방님네도 많이 싸우더라고. 저녁 무렵 소연은 친구들과 헤어져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친정 어머니는 소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어머니는 소연의 지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가 소연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오랜만에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어머니가 차려준 정갈하고 따뜻한 저녁 밥상을 마주했어요. 이틀간의 모든 고통과 굴욕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죠. 밥을 다 먹은 소연은 그날 밤 세상 모르고 깊고 편안한 숙면에 들었어요. 며느리가 사라진 시댁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어요.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며 나간 며느리가 1시간이 지나도록 시댁에 돌아오지 않자 시어머니 최명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친척 손님들이 곧 들이닥칠 예정이었는데 소연을 믿고 거의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최명수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소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죠.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손님 오실 텐데 나 혼자 어쩌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전을 데우고 나무를 묻히고 모자라는 창거리를 급히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손이 느린 최명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하나뿐인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혜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장 엄마 집으로 와야겠다. 소연이가 없어졌어. 음식 아직 다 못했는데 손님들 오실 시간 되었어. 네가 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빨리 와. 수화기 너머의 시누이 김다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절했어요. 엄마, 나 지금 우리 가족끼리 놀러 왔어. 명절도 지났고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시간 보내기로 했어. 그러게 명절 다음 날까지 손님을 불러드리고 그래. 어제 다 마무리하지. 고모네가 바빠서 어제 못 샀잖아. 그럼 온다는데 못 오게 하니?
있는 걸로 대충 데워서 드리면 되지. 뭘 또 새로 한다고 그래. 그렇게 홀대하면 네 아버지가 나를 달달 볶으니까 그렇지. 며느리 있어서 좀 수월하겠다 싶었더니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가족끼리는 주말에 다시 놀고 오늘은 엄마 좀 도와줘. 다혜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어휴, 엄마. 나 거기 가면 소연이처럼 종일 일할 것 뻔해. 나 오늘은 진짜 못 가. 다음에 해줄게. 도윤이라도 시켜봐. 끊는다. 딸에게마저 거절당한 최명수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그저 며느리 덕 못 보는 탓만 하며 음식을 준비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과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북적였지만 주방에서 풍기는 냄새는 최명순의 초조함만큼이나 어설펐어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이내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며느리는 어디 가서 얼굴도 안 보여? 최명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그녀의 약점이 발동했어요. 아이고, 제가 어제부터 소연이 얼굴이 안 좋길래 집에 가서 푹 쉬라고 보냈어요. 소연이는 우리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몸살 날까봐 걱정돼서 보냈어요. 소연이는 복 터졌네.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잘하셨어요. 소연이야, 다음에 보면 되죠. 최명수는 좋은 시어머니인 척 포장했지만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더 많은 노동을 감수해야 했어요. 손님들은 그녀의 어설픈 상차림과 느린 손의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시아버지 김상철이 마지못해 거실 정리를 돕기 위해 움직였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자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남편도 결국 일손에 투입되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떠밀려 주방에 들어왔고 소연이 했던 일을 대신하며 얼굴을 구겼죠. 아,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해. 엄마 그냥 나가서 사 먹지 그랬어요. 소연이도 있는데 돈 많이 들게 뭘 사 먹어. 소연이랑 내가 둘이 조금 움직이면 되는 거였는데 얘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요즘 애들 시댁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더니 일하기 싫어 도망간 거야? 네 처한테 전화 좀 해봐. 내가 하니까 안 받더라. 늦은 저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자 밥 얻어먹으러 온 신우이 가족이 다시 나타났어요. 엄마, 우리 오늘 늦게 와서 집에서 저녁할 시간이 없어. 오늘 음식 남은 거 많지? 저녁 먹고 다음 주 반찬 좀 싸갈게. 너네는 엄마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밥 시간 되니까 오니? 장모님, 제가 다음 주에 용돈 더 드릴게요. 다혜가 요즘 일이 많대요. 장모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냉장고에 소고기 산적이랑 다혜 좋아하는 거 많으니까 싸가. 엄마 오늘 힘드니까 설거지만 좀 하고. 어서 집에 가서 쉬어. 내일 출근들 해야지. 다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 진짜.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왔지. 일하러 왔나? 내일 출근해야 한단 말이야. 나도 어제 시댁 다녀와서 피곤한데 친정에서까지 일해야 해? 우리 신랑은 엄마 용돈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사위 오면 엄마가 좀 해줘. 엄마 며느리 뒀다 뭐해. 살살 좀 달래주지. 남편 김도희는 친정에는 용돈 명목으로 꼴랑 20만 원을 보내고는 소연이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도희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 대신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의도만 가득했죠. 소연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어머니께도 내가 확실히 말씀드렸어. 이제 화 풀고 돌아와. 집이 너무 썰렁해. 소연은 그 말들이 모두 자신을 집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라는 것을 알았어요. 도희는 소연이 집에 와서 다시 예전처럼 살림을 하고
시댁에 복종하기만 바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국을 먹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소연은 더 이상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명절이 끝난 지 사흘째. 이번에는 시어머니 생신 준비에 압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생일 선물은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돈으로 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 오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정신적 피로도는 높아져만 갔어요. 시댁 일에 신경을 쓰느라 소연의 사업은 실수투성이었고 매출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시댁까지 챙기고 나면 새벽 1시는 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점점 소연의 몸과 마음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남편은 자신이 다른 집에 비하여 많이 벌어다 주는 거라고 항상 당당했죠. 우리 집의 재무 상황은 설명을 해줘도 관심이 없었어요. 대출금도 집안의 모든 지출도 소연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죠. 남편은 직장인이 아니라 수입이 일정치 않았어요. 300을 가져다 준 달에는 500의 지출이 발생하거나 이런 식이었죠. 나머진 모두 소연이 메꾸고 있었지만 자신이 벌어다 주는 걸로 다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소연의 마음은 냉정해졌어요. 그녀의 마지막 선언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단호한 작별 인사였죠. 우리 대화 좀 하자. 도윤 씨, 나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만 지켜준다면 어지간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 하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 선을 너무 쉽게, 너무 여러 번 짓밟았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당신 집안의 모든 행사는 챙기지 않을 거야. 나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명절은 물론이고 집안 대소사를 아예 안 챙긴다고? 소연은 그의 질문을 무시한 채 다음 선언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밥하고 빨래하지 않을 거야. 시켜 먹든가 당신이 분담하든가 알아서 해줘. 그 말에 도윤은 곧바로 본성을 드러냈어요. 그의 질문은 소연의 선언에 대한 대화나 해결책 모색이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밥을 안 할 건데? 당분간 그러겠다는 거지? 요즘 피곤해서 그러는 거지? 소연은 기가 막혔어요. 마치 벽과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었죠. 그녀가 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지금의 행위는 잠시 부리는 투정일 뿐이라고 도윤은 철저히 믿고 있었던 거죠. 이 일로 두 사람의 싸움은 다시 격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후 소연은 시댁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부부싸움을 크게 한 걸 시댁에서도 알았는지 한동안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로부터 1달 반쯤 지났어요. 시댁은 시누이 남편의 생일을 핑계로 소연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최명수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연아, 내일 우리 사위 생일인데 당연히 와서 밥 먹어야지. 일찍 와서 상 좀 봐주렴. 다혜 혼자 어떻게 하니? 소연은 담담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시누이 김다혜, 시아버지까지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가족끼리 언제까지 이렇게 대면대면 지낼 거니? 사위 생일 때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서운하고 있으면 그만 풀어라. 이쯤 했으면 된 거 아니니? 소연과 도윤의 생일에는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도윤은 여전히 시댁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소연에게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먼저 연락 오시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제 숙이고 들어가자. 당신네 가족은 왜 항상 일방통행이야?
나는 더 이상 그러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당신 혼자 가서 생일상 봐주고 혼신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와. 저번 주에 우리 아버지 생신이었어. 당신은 전화 한 통 드렸니? 그걸 왜 이제 말해? 네가 말을 안 해서 내가 못 챙긴 거잖아. 정말 당신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장인어른 생신을 말 안 해서 못 챙겼다는 걸 나만 이해 못하는 거니? 너희 집 식구들이랑 있다 보면 내가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아. 나만 항상 바보가 되고 나쁜 사람 되고. 소연은 우라가 치밀어 속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입맛을 잃어 이틀째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죠.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 판단했어요. 소연은 짐을 싸기 시작하며 도윤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 식구들 잘 챙겨. 그렇게 효도를 하고 싶으면 직접 해. 난 내 부모님 챙길 테니까. 그리고 우리 관계,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녀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지 며칠 후, 도윤이 소연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그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화를 시작하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어요. 모든 책임을 소연의 예민함으로 돌려버렸죠. 소연은 지쳐서 침묵했어요. 소연의 침묵에 화가 난 도윤은 소리를 쳤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럼 이혼하던가. 도윤은 이 말이 소연을 굴복시킬 최후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놀랍도록 평온한 얼굴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고민 중이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한다지? 당신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혼해.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인 것 같아. 소연의 결심은 단숨에 굳어졌고 그녀는 이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마지막까지 소연의 인내심을 시험했죠. 도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혼이라도 해줘야 당신이 살 것 같아. 소연은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듯한 어처구니 없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 손톱만큼 남았던 정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이혼 후에도 그들의 끈질김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남이건을 도윤은 얼토당토하는 일들로 계속 전화를 해댔어요. 소연은 더 이상 이 지독한 관계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소연은 전 남편 김도윤을 비롯한 모든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완전히 차단해버렸죠. 그녀의 삶은 비로소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녀만의 공간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었죠. 주변에 이혼 소식을 알리면서 질책을 받을까 걱정했지만 소연을 질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고생했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녹아들었어요. 여기엔 내 편이 있구나. 다시 내 인생을 살아보자.